예, 저희들 평화 수업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강의는 같이 이제 워크숍 형태로 해서 토론을 같이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의 느낌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워크숍이 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무리 강의 겸 해서 저희 고양 IMC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평화 현장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철원 DMZ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그동안 6차례 줌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일부는 또 이제 현장 수업에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서 또 얼굴 만나 뵙고 또 인사 나누면서 그동안의 강의 내용들에 대한 이렇게 소감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청년 대학생 평화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승희 시인의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좀 다 이 시를 아시는 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가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게 청년들 또 저희는 이제 전국에 YMCA가 70개 YMCA가 있는데 YMCA 스타프들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읽는 시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다. 당연은 언제나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벗기려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당연한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면서 왜 그렇게 당연한 물론의 손일까? 당연의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지는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모래의 점령군. 하루 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여 걸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의 모래가 콘크리트로 붙기 전에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먹었으면 김승희 시인이라는 분이 시인 김승희 씨의 시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아마도 청년들에게 또는 지금의 우리가 당연의 질서로 요구되어지면서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지고 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먼저 좀 읽어봤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시대적 징표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이거를 좀 청년들과 관련해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크게는 청년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 부재의 사회, 그리고 불안과 위기, 그에 따른 불안과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사라지는 노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플랫폼 노동의 일반화, 그래서 숨 쉴 틈 없는 경쟁과 불안한 삶, 이렇게 또 좀 표현되어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화되어지는 그 사회적 격차와 빈곤의 양극화, 소위 격차 사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1, 2, 3번이 우리에게 당연의 질서로 강요되어지고 또 여기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당연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게 물론의 질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1, 2, 3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바벨탑의 상자에 앉아있는 어떤 신데렐라의 우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그 바벨탑의 3층에 꼭대기에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 속에서의 사다리를 나는 밟고 3층에 올라가는 그런 신데렐라에 대한 우상. 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스타 시스템이라고 소위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서 그런 스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저들을 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일 수도 있고 한 국가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크게 감싸고 있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기후적인 문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온난화나 기후위기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하나 이렇게 흐름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식량 위기 문제라든가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분쟁의 문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 강의에서도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제국의 확장과 단국적 질서로서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강제적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안보라든가 가치 동맹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이제 강력한 이게 세계 글로벌한 사회를 새롭게 조직해 들어가는 힘으로써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당연과 순응의 질서에서 살아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또한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대인식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존재하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의식은 이렇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시대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어쨌든 간에 언론 지상에서 또 이야기되어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이 이제 동의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서 그 우리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 이게 그 사람은 던지는 질문 속에 이제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은 응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질문 속에 이미 우리가 가야 되는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누구의 질문인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인지, 나 스스로에 의한 질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같이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게 평화라는 게 정치적 영역 또는 남북한 간에서의 그 평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온전한 삶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평화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게 제 하나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질문을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뭐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 경제 발전,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 발전이라는 말을 속에서 보면 사용자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이 다를 수 있고 또 노동자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이 한번 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지금 온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책임일 수도 있고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민사회는 그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식민지, 그리고 내전, 그리고 정치적 독재,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던 근 100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왔고, 이것을 국제사회 질서, 국제 시민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이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만들어 왔던, 소위 그 어떤 지배와 강탈을 통한 어떤 그 평화를 만들어 왔던 그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피지배와 지배를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해왔던 그 약자들의 역사 속에서의 만들어온 평화를 이루어온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온전한 평화, 1번과 2번의 질문 속에서 가졌던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약자들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국제 시민사회 속에서 유일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평화를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청년 리더십들이, 한국 시민사회 청년 리더십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갖는 몇 가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현 정부에서도 이제 자유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음, 자유라고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 근대사회 속에서의, 근대 사회 사상사 속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사람 개인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형성되어지면서 법인격 자체의, 법인격 시장에서의 법인격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지금의 그 사람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 측면이나 뭐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개인의 자유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법인격의 자유와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자유라고 했을 때는 사람으로서의 구체적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이게 그 기업을 얘기할 기업이든 뭐든 그 법인격으로서의 자유, 법인격도 하나의 개인의 자유의 포괄적 범위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영역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게 금기시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허락된 폭력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락된 폭력이라는 건 정부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법, 이렇게 특히나 요즘은 법대로 뭐 법에 뭐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어지긴 합니다만, 공식적인 이게 폭력과 거기에서 공식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권한과 그리고 이게 그 기후 정의를 만들어 나가고 새롭게 이렇게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시대 인식 속에서 이야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생명권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면 그런 생명권을 실현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생명권을 뭐 실현하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공인된 공식화 이게 그 합법적 폭력에 대한 제한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국의 평화와 약자의 평화에 대한 겁니다. 어, 사실은 제국의 평화라는 건 통제와 관리를 얘기할 거고 약자의 평화라는 것은 제가 구분할 때는 온전한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남북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남북한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 속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제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 사용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좀 터부시되어져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지금의 시대 인식 속에서 이야기됐던 많은 문제들을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그 힘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일국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그 공동의 문제의식과 공동의 해결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과거처럼 정부 중심의 국가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정부 중심의 평화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난 민중심의 평화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미래로부터 오는 현재의 평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적 차원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 형태라는 게 아니라 과정의 프로세스로 이해를 한다라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이게 그 시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언어로 만들어 가느냐 해결해 가는 거 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거냐가 결국 이제 미래를 규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이게 청년들이 그 과정에 여하에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참여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낼 거고 그 미래로부터 오는 그 힘이 현재의 평화를 규정짓는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저는 개념 그 많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되어지는 언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회적 무슨 이렇게 세대론적인 개념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청년 세대들을 좀 소비하는 경향성, 그리고 기성세대들에 의한 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런 그 소위 세대 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토론들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되어지는 꼰대 문화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상호에 대한 규정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결의 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이러한 대화, 토론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대인식과 문제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식이라고 해, 금기의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그런 게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예민하게 얘기하다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리플렉션 해보면서 또 좀 우리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사회일 수도 있고요.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 스탠다드의 문제는 저희들한테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젠더 차원에서도 남성과 여성 또는 다양한 성에 대한 이렇게 그 동일한 행동에 대한 그 차이라 할까요? 예를 들자면 좌측에 보시면 남자가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를 달고 가면 아주 멋진 뭐 이렇게 어, 그런 거고, 여성이 갖고 가면 들고 타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게으른 것 같고, 뭐 집에 뭐 밥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인식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젠더가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패밀리 내에서 문제가 됐든 이런 동일한 하나의 현상을 놓고 다르게 인식하는, 평가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에서부터 뭐 인종이나 다양한 그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계급 계층의 관점에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나 정치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더블 스탠다드에 대해서 국제 정치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 사회가 독일 통일 이후에 소위 나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위 그 동진 정책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 평화를 유럽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시민사회가 나토의 동진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근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함구,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 현상화되어져 이렇게 전쟁으로 현상화되어져 있는 문제로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놓고 평가하면서 유럽 지역 전체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유럽 시민사회 평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의 국면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해 가고자 하는 미국의 제국적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평가들도 같이 균형감 있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세계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그 모금 캠페인에는 범세적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였고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그 모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더블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것을 대표적인 더블 스탠다드의 하나로 이해를 합니다.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는 거에, 컨트롤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민사회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부정의에 대한 규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러시아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또한 하나의 더블 스탠다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더블 스탠다드에 대한 그 토론이 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팀 뭐 그 같이 활동하시는 또는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서 다양한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리스트업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의 새로운 평화의 문제, 그리고 또는 이렇게 그 속에서의 청년 리더십의 형성, 그 속에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정의와 윤리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진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우측에 있는 사진은 프랑스 박물관 사진이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영국 박물관 있죠. 우리가 유럽에 가면 항상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항상 들리는 코스 중 하나고, 위대한 대영 제국과 프랑스 제국에 대해서 감탄하는. 근데 저기에 박물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품들이 영국제, 이렇게 표현이 맞을까요? 영국제, 프랑스제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지금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도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또 식량위기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국제의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다양한 대륙에 있어서의 소위 피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해가고 있는 국가, 세력 또는 시민, 사회가 정의와 윤리의 문제 관점에서 과거 100여 년 동안의 제국의 역사에 의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금 갖고 있는가, 또는 그런 책임을 지고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배 역사가 아닌 수탈의 역사를 경험해오고 그것을 극복해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와 윤리의 문제, 정의와 윤리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약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민사회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약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 스탠다드에서의 평화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고, 거기에서 청년 리더십이 새롭게 한국 시민 사회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되어야 향후 그 글로벌 시민 사회가 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의 책임에 맞게 이 가치가 그 가치 담론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청년 리더들이 글로벌 지평에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거기에서의 평화의 담론을 얘기한다는 것이 단순히 한국의 남북한에서의 그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의 문제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 윤리의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입장에서 말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말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좀 입장, 뭐랄까요? 잣대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흔한 그 서약들 흔한 얘기입니다.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근데 결국은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뭐 다 좋은 얘기고 나 말고 누가 하면 뭐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과정에서 또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게 그 이런 무임승차로에 대한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해결을 하기 위한 우리 청년 사회의 공동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가 청년들이 글로벌 지평에서 청년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것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단지 그냥 그 명분이라기보다는 글로벌한 사회이니까 글로벌한 영역에서 우리 한국 청년 리더십이 형성돼야 된다. 라는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글로벌한 시민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식민지적 지배질서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 산업혁명을 만들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강자의 관점, 그동안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과학기술주의에 입각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그 산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의 지금의 현대 산업 문명의 위기를 활용하는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식량 위기 문제라든가 자원 고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술주의 관점에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존의 그 지배 질서 속에서는 소위 제국적 질서 속에서는 이게 솔루션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론들이 병행되어지면서도 그 현대산업 문명이 가져왔던 개인과 지역과 공동체 커뮤니티 간에서의 삶의 질서, 문화, 의식 이런 문제들에서도 잘 토론되어지고 거기에서 있게 그 성숙된 한 개인과 커뮤니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시민사의 근 1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평화의 담론,
그리고 지금 새롭게 그 현대산업 문명이 가졌던 문제들, 그리고 식민지 과거 질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한국 청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세 가지 점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한국 청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글로벌 시민사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영역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또 그런 글로벌 그 더블 스탠다드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저희들은 청년 국제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분쟁과 갈등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이런 평화 활동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로 성장해가는 계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일본 특히 오키나와 청년들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 이 네 개 국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저희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토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이 네 개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국가 영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제평화학교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한인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한인들일 수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이거나 이주해 와 있는 청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개 국가가 매년 일정 수의 청년들이 각국이 호스트하는 방식으로 4년에 한 번씩 호스트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작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게 되면 DMZ 청년 국제평화학교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각국마다 좀 특성 있는 제목들로 청년들을 좀 네트워크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지평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토론들이 향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평화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혜도 나눠주시고 또 서로의 역할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또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참 힘들긴 힘드네요.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홍선희 교수님이나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혹시 말씀이 있으신 의견이나 좀 토론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좀 기록은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토론은 좀 더 편하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